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은 미국을 배신했다. 2. 바이든 패닉. 3. 한국에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금을 무기로 동맹국들에게 반도체 핵심 재무정보와 영업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업의 기술과 영업기밀까지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엑셀 파일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보조금을 원하는 기업들은 미국 상부무의 예상 현금 흐름 등 수익성 지표는 물론이며 단순히 소자가 아닌 산출 방식까지 검증할 수 있는 한섭함께 엑셀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미 상무부는 해당 엑셀 파일의 모든 자료, 즉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득률, 전체 생산품 중 합격품 비율, 연도별 생산량, 판매 가격 증감 등 기밀에 해당하는 수치를 담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 소모품, 화학품 등의 목록과 소재 및 비용까지 넣으라고 했으며 엔지니어, 기술자, 관리자 등의 고용인원 규모도 적도록 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기업을 동체로 넘기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월스트리트저널마저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 대만의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주요국들을 압박하는 반면 얼마 전 일본산 배터리 핵심 광물을 IRA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은 겁니다. 더구나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협정이 FTA와 달리 미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광물과 관련된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예외적으로 일본의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같은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물론 이 같은 혜택은 미국이 일본의 산업 역량을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배터리 산업은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적으로는 실효성 없는 단순히 외교적인 차원의 선심성 협정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산업은 바닥없는 추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살려보겠다며 합병시켰던 JOLED마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OLED 패널 제조업체인 JOLED가 디스플레이 시장 침체와 한국 및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결국 도쿄지방재판소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부채 총액은 약 3,300억 원, JOLED는 디스플레이 제조와 판매 사업에서 철수하고 사업장 두 곳을 폐쇄하는 등시에 제조 부문 직원 280여 명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OLED 업체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한국에는 기술, 중국에는 가격에서 밀리면서 외부 자금 수혈로 연명했지만 시장 침체까지 이어지자 파산 절차를 밟게 된 것인데요. JOLED의 파산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많은 산업이 한국과 중국에 밀려 뒤떨어지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법으로 동맹국에 대해 갑질을 하는 상황에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국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동맹국들 사이에 균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의 협정은 미 의회를 우회한 형태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의원과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밀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미, 일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의회마저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이렇게 일본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었으니 미국의 이러한 처사는 동맹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진핑 주석과 정격 협력을 약속한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중국 석유화학 기업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은 물귀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중국 농셀석유화학의 지분 10%를 약 4조 7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이를 통해 농생에 20년간 하루 48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에 대한 아람코의 장기적인 약속이다. 우리는 중국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내신들은 이번 계약으로 사우디는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 지위를 더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우디와 중국의 정치적 밀착이 더욱 더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사우디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중국과 밀착하는 이유는 그동안 러시아에 빼앗겼던 중국 원유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려는 동시에 최근 예전같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안보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확실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세라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균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중동 국가들이 LNG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까지 허용한 것입니다. 이는 석유로 점철되어 있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3월 30일 중국 매체들은 국유석유사 중국해양석유가 중동산 LNG를 수입하면서 처음으로 위안화로 결제했다는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해양석유가 아랍에미리트산 LNG를 프랑스 토탈 에너지를 통해 도입하면서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토탈 에너지는 UAE산 6만 5천 톤을 포함한 중동산 LNG를 중국해양 석유에 인도하는 거래를 했다고만 밝혔지만 중국 매체들은 사상 첫 위안화 결제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 국가는 UAE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특히 세계 무역에서 달러의 압도적인 우위에 도전하면서 위안화로 석유와 천연가스 무역 거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작년 12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방문했을 때 중국이 석유와 천연가스 무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플랫폼으로서 2015년 설립한 SHPGX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어떤 나라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위안화 결제를 쉽사리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사우디와 UAE가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안화를 허용한 UAE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의 현지 국영석유사인 ADNOC와 일본 미쓰이 물산, 그리고 프랑스 토탈 에너지가 출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미쓰이 물산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을 IRA법에서 예외까지 시켜줬지만 일본 기업은 UAE와 손잡고 위안화 결제를 받아들여 중국의 달러 패권 도전을 돕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셈입니다. 최근 미국의 러몬도 상무장관은 조지티운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의 반도체법을 두고 케네디 대통령의 인류 최초 달 탐사 프로젝트에 비견되는 미국의 미래를 바꿀 업적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정책은 어느 순간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반도체 동맹으로 뭉치자던 목소리는 작아지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불리한 내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때리기로 시작한 정책이 중간에 길을 잃고 미국 이기주의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얼마 전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분석은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대한 당위성마저 무의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법을 시행해서 얻을 수 있는 미국의 반도체 세계 점유율 증가는 고작 1% 미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동맹국들의 신뢰만 잃고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집착으로 흔들리는 미국과 그들을 파고드는 중국 그리고 생존을 위해 호시탐탐 뒤통수를 노리고 있는 일본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달라지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반도체 전쟁 승리의 열쇠는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도요타 계열사 지분을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인수한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스칸겐다이를 통해 알려진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한국을 무시하며 자동차 분야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던 일본은 현대자동차의 위상과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뒤바뀐 한국과 일본의 처지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도요타의 현 상황에 많은 일본인들이 공포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서서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의 위상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왜 받질 못하는 거야? 고객의 항의에 판매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예정된 시일을 한참 넘겨도 차를 인계받지 못하자 폭발한 고객은 본격적인 항의에 들어갔죠. 비단 이 손님만이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판매사무소까지 와서 차량 인계를 요청했으나 차량을 전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 판매를 했어도 실물을 받지 못한 것에 고객들은 불만이 하늘을 찔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계일이 밀린 이 차량은 결국 생산 중단 결정이 내려지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죠. 바로 도요타의 랜드크루저가 사태의 주인공입니다. 적기 생산 저스트 인타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도요타의 수모라 할 수 있죠. 이 사건의 진상은 사실 여러 이슈들이 맞물려 발생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고객이 주문한 물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때 납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도요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죄를 해야 했죠. 랜드크루저 2022년형은 도요타에서 인기를 끌던 제품이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많은 고객들이 디자인과 성능에 반해 구매를 하는 등 이태로웠던 도요타를 살릴 차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려하게 시장에 데뷔를 했죠. 그러나 외부 악재가 겹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발 부품 수급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도요타는 러시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도요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모든 생산과 판매망을 철수했죠. 부지가 싼 러시아를 중심으로 서유럽과 동유럽 등 판매망을 확충해 유럽 진출을 계획했던 도요타 입장에서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공장 생산이 막히면서 계속된 적자를 매일 감당해야 했죠. 게다가 일본 정부도 러시아 정부와 척을 지며 미국의 편을 들었기에 러시아는 일본 기업들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며 일본 기업 내쫓기에 열을 올렸죠. 결국 국제관계의 희생양이 된 도요타는 아무런 변호도 못하고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에서 벌어진 부품 수급 문제도 도요타를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도요타 공장이 위치한 상하이 인근 지역과 청두 지역 공장이 지역 봉쇄로 멈추는 바람에 도요타 자동차는 필요한 핵심 부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물류 이동에 있어 엄격한 통제를 가했고 정부 시책에 저항할 수 없었던 도요타는 통제를 수용, 대부분의 손해를 떠 안아야 했죠. 러시아의 경우 유럽 시장에 타격을 입은 사건이었지만 중국의 부품망 통제는 도요타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도요타였기에 지체된 만큼 납기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총 8,194억 엔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수입액만 3,227억 엔입니다. 전체의 39.4%에 해당하는 부품을 중국에서만 수입하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한 공장 폐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촨성에서 벌어진 가뭄 역시 도요타를 옥죄었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상당히 취약한 스촨성 도요타 공장은 기후변화에 있어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결국 오랜 기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도요타에서 생산될 대부분의 자동차 제품은 생산 가동을 멈춰야 했고,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도요타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와 대규모 리콜 사태 등 도요타 내부적인 문제점도 부각되면서 도요타 신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대부분의 차량이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도요타는 기존 내연기관 시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미리 전기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외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버리지 않았죠. 이는 도요타의 철학인 일소현명과도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임한다는 뜻의 일소현명 정신을 받은 일본은 내연기관 고급화와 성능 개량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흐름은 전기차, EV로 넘어간 상황. 현대와 기아도 내연기관 위주의 차량 제조에서 플랫폼 사업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제조로 전략을 바꾸면서 체질 개선을 꾀했죠. 결과적으로 도요타의 선택은 최악의 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도요타 전체 차량 생산은 857만 대로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는 93만 대를 기록하며 9배 이상 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매출과 수익 면에서 비교하면 격차가 확 줄어드는데요. 도요타의 매출은 테슬라보다 5배, 순이익은 4배 많았습니다. 많은 차량을 판매해도 수익성 면에서 테슬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업이익률로 비교하면 이 수치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2.1%로 도요타가 10.5%를 기록한 것에 비해 1.6% 차이로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부랴부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투자에 나서는 등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도요타도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7조 원 가까운 비용을 투자한다고 발표도 했을 정도인데요. 전기차 개발도 서툴렀습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 현대와 기아 등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을 물리치기 위해 도요타는 자동차 제조사 노하우를 총동원해 전용 전기차 BZ4X 모델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급하게 출시한 탓에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요타 웨이, 토요타 웨이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제조 공정과 품질에서 절대 타협을 보이지 않았던 도요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도요타는 결합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도요타의 문제가 아닌 고객의 문제라고 둘러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문제로 고객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미국 언론들이 취재에 나섰고 도요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도요타는 자사 전기차 리콜을 선언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연기관차 구매를 원하는 이들에게 $5,000의 크레딧도 지불하면서 굴욕을 겪어야 했죠. 심지어 도요타그룹 산하 상용차 업체인 히노 자동차가 엔진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하는 사건도 터지면서 도요타의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가 일어나는 일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내부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도요타는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요타는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그룹의 쇄신을 위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대표이사는 심각한 상황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입장에 놓였죠. 올해 2분기 실적은 도요타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단기간 영업이익은 5,786억 6천만 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74억 엔에 비해 무려 42%나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및 생산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기에 이후에도 비슷한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요타는 비상대책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산과 계열사를 통한 자금 확보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재해들이 겹친 것과 동시에
전기차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가운데 도요타 입장에서는 자본 확보가 급했습니다. 결국 최근 도요타에서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도요타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부품회사 덴소의 지분 15%를 현대에 넘기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스칸다이를 통해 보도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덴소는 도요타 그룹의 핵심 부품 회사로 수많은 메이커의 부품을 공급하는 곳으로 원래는 도요타 자동차 산하에 있던 기업이나 분리를 해 지금의 덴소가 되었는데요. 도요타는 15%의 지분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청산하고 현대자동차에 이를 넘기는 것으로 급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죠. 스칸겐다이에 따르면 현대 입장에서도 덴소의 지분을 매입, 세계적인 부품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양사는 모두 흡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한국과 일본의 처지가 역전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죠.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역전된 처지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한국과 일본. 정우는 일본 자동차 회사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한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1등인 테슬라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과거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은 완전히 집어삼켰듯이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해 한국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막대한 부채를 통해 건강하지 못한 경제 성장을 해온 국가들 위주로 위기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의 국가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의 275%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중국 내 모든 동기화 부채 등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데이터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안에 있어 어느 정도 불리한 점을 감추고 유리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본 금융시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익히 알려져 있고 결정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만한 요소와 데이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축소시키기도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밝힌 경제 관련 정보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중국 당국은 자국의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와 이자 비중 역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라면 부채와 이자가 급증하더라도 더 높은 성장률로 메꿀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뒷받침해주던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점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급성장하던 시기에 진행한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막대한 자본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돌려받고자 했지만 스리랑카와 파키스탄들 1대1로 참여국들의 디폴트가 이어지면서 중국이 그들에게 빌려준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은행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쇄적인 디폴트가 확산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는 근거 중 첫 번째는 생산가는 인구수 감소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높아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은 현재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상태이며 2022년을 기준으로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들어 생산가능 인구수가 점차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기업들의 발중국 러시입니다. 많은 인구수와 저렴한 인건 비용 그리고 대규모 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중국 투자를 이끌어 왔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과 자본을 충분히 흡수한 중국은 현재 노골적인 지국기업 우대 정책으로 해외 자본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해외 기업들이 영향력을 가지는 것보다 해외 기업을 벤치마킹해 성장한 자국 기업을 정부 보조금까지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에 반발한 미국, 유럽 등 서방 세계에선 불공정한 기업 환경을 조성한 중국을 제재 중으로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반도체 수입 국가로 2021년 기준으로 반도체 수입 금액은 4,700억 달러, 우리 돈 622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 중국의 석유 수입량은 300조 원 수준으로 중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2배나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통계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굴기를 통해 2025년까지 반도체 필요량의 70%를 자급자족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현재 중국 반도체의 자급률은 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에 기술 격차가 곧 경쟁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중국은 한국과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나기에 통계적으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굴기엔 실패했지만 그동안 한국이 세계 1위를 제패하던 디스플레이 LCD 분야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추월으로 세계 1위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진입장벽도 낮은 LCD의 경우는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전기차용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TV 패널에 탑재되는 OLED는 오래전부터 원천 기술을 확보해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80% 가까이 차지하는 등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OLED의 기술 수준은 매우 높고 진입장벽이 높아 후발주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분야이지만 LCD 사업으로 자본금을 마련한 중국이 자국 정부의 지원금을 등에 업고 OLED 산업에서도 맹렬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기준으로 중국 내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에선 생산량을 빠르게 확충하며 점유율 30%까지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아이폰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 납품에 성공하며 더욱 빠르게 공장 증설과 공격적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에서 중국제 반도체에 이은 디스플레이까지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물론이고 여기에 수십조 원의 지원금을 투자한 중국 정부마저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국 현지 다수의 IT 매체와 경제지에선 미국 정부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되는 핵심 소재와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해당 제재가 시행되어 중국제 디스플레이가 퇴출되는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자동차부터 TV 시장까지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디스플레이 제재를 정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 제조 장비는 전부 미국의 특허가 적용되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OLED 소자의 핵심 발광 물질인 도펀트는 미국 유니버셜 디스플레이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며 독점적인 시장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인 코니는 OLED 유기발광 소자가 내는 빛이 제대로 투과될 수 있는 유리기판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 SDI의 자회사인 독일의 노발드 역시 OLED 원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 가지지 못한 핵심 소재와 장비 기술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OLED 사업 활동과 연구개발이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의 OLED 소재 부품 국산화율은 60%를 넘었고 2030년까지 90%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경우는 소재 부품 국산화율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88%에 달하는 소재를 수입하여 OLED 패널을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경쟁국가의 제재에 매우 취약한데요.
미국이 이런 상황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부터 이런 상황을 충분히 겪어 현재는 면역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하 국내 기업들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으며 자급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주변 경쟁 국가들의 이런 견제는 한국의 핵심 산업의 종말을 가져다 주기보다 스스로 극복하는 능력을 키워주면서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반면 중국에 시행되는 제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OLED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제재는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마치 중국을 대표하는 IT 업체인 화웨이가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다가 미국의 제재 이후 단 2년 만에 점유율 5% 이하로 하락한 것처럼 디스플레이 업체, 특히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해외 소재와 장비에 의존을 많이 하던 OLED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를 대표하는 BOE는 최근의 상승세와 자국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 생산 공장 라인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지난해 공장 생산량이 6천만 대 수준이었지만 중국 청두와 면양 지역에 최신 OLED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서 곧 연간 생산량 1억 대 돌파할 것이라는 계획인데요. 이는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전례 없던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BOE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춤칭 지역에 새로운 OLED 공장을 건설 중에 있어 올해 말부터 가동에 나설 것이란 계획입니다. 여기마저 가동이 시작되면 BOE의 연간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1억 2천만 대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40%가 거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재 부품 장비를 자급자족할 기술력이 없는 중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제재 앞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 공장을 가만히 내버려둘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선 공장에 투입될 소모성 장비와 부품의 수입이 즉시 중단되게 되며 OLED의 핵심 소자들 수입 역시 막히게 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고품질 OLED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제재는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BOE 매출을 담당하던 미국 기업들은 BOE와의 거래를 끊을 것이며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중소형 OLED의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70%, LG 디스플레이가 15%, 중국 BOE가 15% 수준으로 세계 기업에서 점유율을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BOE가 제재로 타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삼성과 LG가 파이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 말고도 BOE에게 닥친 위기가 있는데요. 빠르게 공장 설비를 늘리면서 구매한 OLED 생산 장비의 구매 대금 납기일이 밀렸다는 것입니다. 장비를 지급받은 지 30일 내로 대금 지급을 완료하던 BOE는 지난 9월부터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 지급일을 90일 이내로 완료하겠다는 일방적인 동보를 해왔는데요. 이로 인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BOE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으며 여기에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중국 디스플레이를 제재한다는 소식에 BOE가 제일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하고 여기에 납품한 장비업체들이 납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OLED 점유율은 2017년엔 1%에 불과했지만 2022년 현재 15%까지 상승하는 등 5년 만에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업체들은 몇 년 전만 해도 LCD 시장 점유율 1위였지만 현재는 중국의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내주고 LCD 산업에서 사실상 철수했는데요. 고급 기술이 투입되어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OLED에서도 중국의 추격에 꼬리가 잡힐까 하던 우려는 미국의 글로벌 제재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